안녕하세요. 전북교육 대입정보TV의 김창현, 성지연입니다. 지금부터 고1, 2라면 대입 준비 전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입니다. 내신 등급, 희망 전공이 확실한 학생이 알아야 할 것.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로 아직 진로라든지 전공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죠. 올해 대입 이슈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대입 이슈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내신 등급과 희망 전공이 확실한 학생이 알아야 할 것.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나는 내신 1등급이야.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면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학생들이 참 많죠. 자, 그런데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교육부의 학생의 진로 진학과 연계한 과목 선택 가이드북이 나와 있죠. 여기서 고등학교 교과목 편제를 살펴보면요. 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공통 과목이 있고요. 2학년 때 학생의 선택에 맞게 배우는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이 중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요. 1에서 9 등급이라는 석차 등급이 나오죠. 즉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A, B, C가 나오는 절대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에 따라서 이제 내신의 반영 방식이 다양하죠. 즉 학년별로 반영 비율의 차이가 있고 반영 과목 수 혹은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학생의 고민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대학이 학생을 평가할 때는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요. 학생이 말한 것처럼 1등급, 내신 1등급이라는 수치화된 자료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정량평가라고 합니다. 반면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적 요소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정성평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량평가 요소가 50% 이상인 것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죠.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정성평가 혹은 면접, 때로는 최저 학력 기준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2025학년도 기준으로 수시는 79%, 정시는 20% 정도를 차지하죠. 그리고 이 수시에서 교과가 45%, 종합이 23%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수도권으로 갔을 때는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종합의 비율이 44%로 조금 더 높고요. 그 반면에 비수도권은 68%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교과 전형이 많습니다. 자, 다음 표를 보시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정성평가 요소가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정성평가 비율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정성평가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부분 역시도 다릅니다. 다음 동국대의 사례를 볼게요. 자, 동국대는 학생부 교과, 즉 정량평가죠. 정량평가 요소 70%와 서류종합평가, 정성평가의 다른 말인데 이제 30%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영 과목 수를 보게 되면 석차 등급 상위 10과목, 그리고 1등급에서 4등급까지의 차이가 0.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정량평가라 한 부분, 저 70%에서는요, 일정 등급 내에 있는 학생들 간에는 점수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요, 정성평가 부분, 즉 서류평가에서는요, 이 300점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들 간의 점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종합전형 같은 교과 전형으로 해석해야 맞겠죠. 자, 이번에 한양대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학생부 100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올해 정성평가 10%와 최저학력 기준 3합 7이라는 추가 변경사항이 있었죠. 자, 그럼 이 정성평가 10%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계열 적합성을 본다고 하고 있죠. 즉, 한양대에서의 정성평가 10%는요, 이 학생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전공을 수학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이수한 과목을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위해 학교생활 기록부를 열심히 꾸미고 있죠. 그럼 도대체 정성평가를 위한 나의 학교생활 기록부는 어떻게 작성되어야 좋은 것일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다음 세특을 살펴볼게요. 꽤 긴 내용인데 학생이 상당히 열심히 했나 봐요. 기후변화, 탄소 중립 기술, 기후변화 협약, 온실가스. 이런 단어들을 보면 과학 같기도 하고 혹은 사회 과목인가요? 읽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어떤 과목의 세특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제가 5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 잠시 영상을 일시정지시켜도 좋습니다. 자, 정답은 영어였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을 때 이 과목이 영어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례로 쓴 생기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학생이 논문 자료도 찾아보고 어떤 신문 기사도 참고하고 참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대학에서도 이 학생을 선발할 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방식의 세특 기록은 과거 한때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공이나 관심 분야 관련 과목 이외에도 모든 이수 과목의 세특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심사가 보이는 세특으로 꽉꽉 채워넣는 것이 트렌드였는데 갈수록 요즘은 입학사정관님들도 이런 방식의 기록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어떤 열정은 보여줄 수 있으나 과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역량이나 어떤 성취 수준을 보여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교과 세특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쓰여져야 할까요? 네, 세특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먼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또 알아야 합니다. 자, 내년도 즉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이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포인트는 바로 탐구, 발표, 성찰 이런 부분들이 세특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특에 어떠한 내용이 중요한지 여러분 이 장면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차적으로 너무 자신에 대한 진로만 적기보다는 해당 과목과 연관되는 내용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그리고 그 수업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 그런 모습들이 세특에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특이 어떤 부분들이 평가에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들 꼭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세특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특 속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가지의 포인트들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국대의 학생부 가이드북을 보아도 이렇게 지원자의 관심 분야만 나와 있고 그 과목에서의 학업 역량은 과연 잘 성취를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사례가 좋지 못한 생기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은 과연 이 생기부가 심화 영어원의 생기부인지 약간 어렵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너무 내가 진로에 대한 내용만 그 과목에 대한 내용이 없이 적혀져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기부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혀 있는 이런 세특은 지양해야 하는 생기부입니다. 지나치게 학생의 특성 없이 수업의 교과 내용만 나열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성취 수준이나 핵심 역량은 확인하기 어려운 생기부, 이런 세특은 좋은 생기부라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아까 김창현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영어 생기부 그 세특의 내용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김창현 선생님께서 좀 더 나은 방향의 생기부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영어 영역에서 키워야 하는 읽기 영역이나 쓰기 영역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잘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PPT를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기초 학업 역량이나 탐구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역시 이렇게 보입니다. 살펴보시면은 진로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지만 이 학생이 영어 원 과목에서 이 과목 이수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전공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학습한 내용에서 평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연계해서 탐구를 한다든지 또는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진심으로 궁금한 내용이 생겼다면 거기에 대해 꼬리 질문 또는 추가 탐구를 통해 자신의 주도성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대학마다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은 학업 역량을 조금 더 강조하는 대학도 있고요. 또 어떤 대학들은 진로 역량을 조금 더 강조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모집 요강이 5월 달쯤에 항상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고1, 2 학생들은 고3이 됐을 때 꼭 이런 부분들을 또다시 살펴봐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과목 선택이나 진로 변경 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왔더니 왜 이렇게 배워야 할 과목이 많을까요? 내가 희망하는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목은 무엇이고 또 어떤 순서로 들어야 하고 그냥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될까요? 네, 당연히 아무거나 고르면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 그리고 희망 진로로 생각해서 과목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과목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에 또는 일반적인 대학들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전공 선택 가이드북이라는 책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동국대의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인문 계열이냐 아니면 자연 계열이냐에 따라서 들어야 할 전공 관련 교과 과목들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도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은 자신이 어떤 계열을 희망하느냐에 따라서 핵심 권장 과목이라든지 또는 권장 과목을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나의 평가에 도움이 되나요?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과목 선택은 분명히 내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평가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요, 서울대학교의 전공 가이드북의 일부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명백하게 각 학과별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의 이수 내용을 평가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반드시 들어야 할 과목이 있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자연 계열의 경우에 꼭 들어야 하는 과목들을 각 대학에서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연 계열의 경우 수학이나 과학 등을 고등학교 때 이수한 내용이 바로 대학교에서의 전공 수학 역량이라고 대학교들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이나 기하, 미적분을 안 배웠는데 시스템 반도체 학부에 지원한다든지 또는 화학이나 생명과학을 안 배웠는데 약학과에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대학 입학 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학 수학 역량을 과연 이 학생이 잘 가지고 있을까?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선발하기 고민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선택 과목을 고를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항목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위계에 어긋난 과목 선택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긴 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1을 안 배웠는데 2를 이수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2를 제대로 배웠는지 대학에서는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 선택 과목을 배우지 않고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적분은 배우지 않았는데 수학 과제 탐구를 한다? 그것은 아무래도 배워야 할 코스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조금 더 학생이 편의에 의해서 과목을 선택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대학 측이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전문 교과를 했다고 해서 대학에서 무조건 이 학생은 전문적으로 열심히 심화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심화 수학이나 고급 수학 이런 과목들은 과목의 제목만 봐도 대학에서 뭔가 기대하는 수준이 높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세특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그 정도의 퀄리티가 아니라면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진로가 명확했던 학생도 언제든지 진로가 바뀔 수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 학생은 나의 학교 생활 기록부는 특정 진로로 많이 몰아져 써 있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의 입장에서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탐구한 모습 혹은 자신의 진로를 향해서 열심히 어떤 고민한 흔적이 있는 학생을 대학은 원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전공 적합성이 진로 역량으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죠. 전공 적합성이 특정 진로에 대한 어떤 빨리 전공을 정해서 그 전공을 위해서 무슨 활동을 했느냐를 강조한다면 진로 역량이란 자신의 진로, 어떤 적성 혹은 계열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어떻게 했냐를 보는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단, 계열을 넘나든 변경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특히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 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음 고려대학교 수시 모집 자연계열 모집 단위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모집 단위별 이수 권장 과목이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는데요. 진로를 바꿨다고 해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나만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대학에서는 이 학생을 전공을 수학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보았던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죠. 자, 여기 간호대학에서 물리천문학부의 물리학 전공으로 진로를 변경한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 간호대학에서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과목을 제시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물리학 전공에서는 물리학 2,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과목을 핵심 권장 과목 및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가상의 과목 이수표를 한번 볼게요. 2학년 때는 생명과학 1과 화학 1을 이수하였고 3학년 때는 물리학 2, 그리고 고급 물리학, 그리고 물리학 실험을 이수했네요. 이것으로 보아 2학년 때까지는 간호학과를 지망하다가 3학년으로 올라올 때서야 물리학 전공으로 진로를 변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학 1을 이수하지 않고 이제 3학년 때 물리학 관련 과목들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과연 물리학 1을 배우지 않았는데 이 물리학 2라든가 고급 물리학 과목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겠죠. 즉, 위계에 맞지 않는 과목 이수가 문제가 됩니다. 네, 여러분. 진로 변경 시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핵심 권장 과목을 모두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진로가 바뀐 이후에 이수한 선택 과목들이 기존의 이수 과목과 위계가 맞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로가 명확하게 등장하지는 않더라도 각 과목에서의 탐구력이 돋보이는지 이 세 가지가 잘 체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높은 성취 그리고 선생님의 긍정적인 평가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올해는 정말 큰 대입 이슈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이슈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정한 진로를 따라서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학생이 해야 할 일들,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 지난 1, 2챕터를 통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로를 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대입이란 오르기 어려운 산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생기부에 뚜렷한 진로나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학생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겠죠? 아직 관심 분야, 진로, 전공을 완벽히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소개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전공 선발인데요. 학생들이 하나의 전공을 정해서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입학 후에 다양한 전공 탐색 기회를 갖고 나중에 전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유형 첫 번째는 자유롭게 입학을 한 다음에 다양한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형 1입니다. 단 의대나 사범대, 계약학과 등 그런 특정 학과나 계열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형 2는 계열 단위 또는 단과대 단위로 입학한 뒤에 나중에 그 내부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대학들은 유형 1과 유형 2를 골고루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보시는 바와 같이 무전공 선발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서 대입 한도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전북대의 경우에도요, 계열 모집에 있어서 대대적인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꼭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공 선발에 대해서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학은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학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탐색하고 탐구하는 역량, 기초 학업 역량을 쌓고자 꾸준히 노력해온 학생이야말로 대학에서도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면서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지속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갖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에 올인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연도별 수능 응시자 중에서 이렇게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율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능 응시자 중에 졸업생의 비율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받게 될 가상의 수능 성적표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사와 영어는 이렇게 절대평가로 등급이 산출되고요. 국어와 수학 그리고 탐구의 경우에는 상대평가로 등급과 백분위 그리고 표준 점수가 산출이 됩니다. 등급은 주로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사용이 되고요. 정시에서는 국어, 수학, 탐구의 표준 점수나 백분위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대평가인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가 재학생보다 졸업생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졸업생 유입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재학생들이 높은 등급, 높은 점수를 얻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1등급 중에 절반이 넘는 비율이 졸업생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 재학생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시에 올인하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칫 큰 후회를 불러올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나올 주제는 사탐런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계열 구분을 위한 탐구 필수 응시 과목이 완화 혹은 폐지되었다는 소식에 일부 등급 구간의 학생들이 들썩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칸막이라고 부르는 필수 응시 과목이 없어졌다고 함부로 이동하는 것은 금물이겠죠? 우선 사회탐구가 과학탐구보다 쉽다라는 사실은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정 과목이 쉽다 혹은 어렵다의 기준은 개인의 선호 혹은 학업 역량 등 많은 것에 달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고 좋아하는 과목은 어렵지 않게 즐기면서 해낼 수 있는 법이니까요. 또한 누가 사탐런을 하는가 라고 할 때 이미 높은 등급을 과학탐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친구들이 굳이 지금까지 했던 과학탐구 과목을 버리고 사회탐구로 이동할 동기 요인은 없죠. 과학탐구에서 높은 등급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학생, 가령 아직 과학탐구에서 1, 2등급대에 들어서지 못한 혹은 과학탐구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자연계열 친구들이 보통 사탐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겠지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더 오랜 시간 사회탐구 과목을 공부하고 이미 높은 등급을 긴 시간 확보해온 기존 인문계열 상위권 학생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쉬울지도 충분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사탐런을 하는 이유는 과학탐구에서보다 사회탐구에서 더 좋은 등급,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하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대학별로 차이는 존재하지만 인문계열은 사회탐구 선택자에게, 자연계열은 과학탐구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많아졌습니다. 보통 3에서 5%, 높게는 7%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응시했을 때 한 개 등급 이상의 점수 차이를 내지 못할 것 같다면 사탐런 대열에 무작정 끼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의대 증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1509명이라는 규모가 지역 인재 전형으로 증원됐다는 소식에 아주 관심이 많죠?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9명이라는 숫자는 최상위권 블랙홀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규모인데요. 이는 의학학 계열뿐만 아니라 상위권 자연 계열에도 연쇄적인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 의치 한의대 합격자 중 80%라는 높은 N수생의 비율이 보여주듯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의 의대 증원은 비수도권 고3 재학생들을 위한 것일지 아니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N수생들의 차지가 될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죠? 그럼 전북권 지역의 의대인 전북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의 사례를 조금 살펴볼게요. 지역 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 인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데요. 핵심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소식이 왜 내신 등급에 자신 없는 학생들, 정시에 도전하고 싶은 학생들이 알아야 할 소식일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N수생의 비율이 높아질 요인이 되기 때문이겠죠. 더욱이 의대 증원을 기회 삼아 늘어날 N수생들이 기존의 상위권 포지션을 차지하게 된다면 점점 재학생들이 설 자리는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의대 증원이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든 우리 고1, 2 학생들이 더욱더 열심히 수능 준비를 해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입 준비 전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북 진로진학을 검색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